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장선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막 봄 같고요. 네, 이다님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5위 키워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전한길입니다.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역사 강사 출신인데요. 뜻밖의 국민의당 입당 소식이 알려졌죠? 네,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 토론회에서 전한길 씨는 자신의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후 실제 입당 시점이 지난달 9일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왜 이제서야 공개한 건지 또 입당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연봉 60억의 메가스터디 강사 출신이었는데 이번에 입당했다는 사실 하나가 이렇게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이 뭔가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씨는 유튜브나 강연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계엄령이 필요하다는 식의 강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상징적인 인물로 주목받았지만 중도층이나 당 밖에서는 다소 지나치게 극단적인 인물이 아니냐는 반응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렇군요. 이번 전 씨의 입당이 오히려 당의 이미지를 깎아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실제로 당 내부에서 입당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당 안에서는 전 씨의 입당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강경한 이미지가 부각되면 당의 외연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반면 지도부는 온라인 입당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단순한 입당처럼 보이지만 어떤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둘러싼 논쟁까지 일으키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해외에서도 요새 극우에 대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모스턴 교수가 2020년에 미국 대선은 조작됐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이런 식의 선거 음모론은 이미 국내 일부 유튜브 채널에도 퍼져 있는데요. 전한길 씨가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부정선거 주장과도 맞물리면서 두 현상이 국격을 넘은 정치적 연결성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극우, 담론과의 접점까지 비춰주는 그런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야구 소식입니다. NC 대 기아라는 키워드인데요. 지난주 광주에서 쏟아진 폭우로 KBO 경기가 무려 3일 연속 취소되면서 팬들 물론 선수들까지 속을 태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7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에는 하루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기아와 NC 경기는 연이어 우천 취소됐는데요. 특히 그라운드 흙이 유실되고 단차가 생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경기장 관계자들이 새벽부터 마운드를 정비하고 흙을 다시 메우는 등 총력전을 벌인 끝에 결국 양 팀의 경기는 20일에서야 열릴 수 있었습니다. 네, 경기 결과도 뜻깊었지만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건 복귀 선수들의 활약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세 선수 모두 이날 선발 출전했는데요. 이일위 선수는 417일 만에 마운드에 올라 4이닝을 소화했고 나성범과 김선비도 각각 멀티히트와 출루로 타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이제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완전체 라인업이 이렇게 짜여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7월 27일부터는 기아가 사직 원정에서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순위 싸움에서 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아는 리그 3위, 롯데는 4위로 불과 반경기 차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결과에 따라 양 팀의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큰데요. 특히 제임스 네일 선수는 폭우로 등판이 계속 미뤄지다가 선발로 나설 예정이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롯데가 KT를 상대로 극적인 어떤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판도가 바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롯데는 최근 KT와의 경기에서 이변을 만들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아와의 시리즈는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한 승부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팬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네, 가을 야구를 위한 지금까지 뜨거운 경기력들, 뭔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계속해서 다음 기회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규모 소비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1일서부터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 어디서 신청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어요. 네, 이번 소비 쿠폰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 전용 쿠폰 형태로 제공되는데요.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처는 제한적인데요.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이 됩니다. 전체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로 약 8주간 이어지는데요. 카드사,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는 물론 카카오페이와 토스 같은 핀테크 플랫폼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단은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또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네, 그 사용 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란을 겪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용 기한과 지역입니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요. 또 본인이 신청한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은 서울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 지류형 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신청하시면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한 스매싱 사례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소비 쿠폰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가짜 문자가 퍼지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카드사나 지자체 공식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셔야 하고요. 의심스러운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거나 신고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보안 설정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이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요. 금융감독원 파인 차단 서비스나 보이스피싱 대응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많은 국민들이 기다린 혜택인 만큼 정말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입니다. 조금 긴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이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50만 원 상당의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 헷갈리는 제도의 구조 탓에 검색량이 갑자기 조금 늘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지원금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를 낼 때 쓸 수 있도록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이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인데요. 신청자가 선택한 신용 체크카드, 또 선불카드에 금액이 들어오고 이후 카드로 공공요금을 결제하면 자동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현금은 아니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제도를 추진한 걸까요? 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띄워주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전기료나 보험료처럼 매달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단순한 일시금 지급이 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쓸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사용처의 제약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나 수도료를 건물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하는 업장은 한국전력이나 수도사업소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 카드에 크레딧이 있어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보험료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아예 해당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일부는 관리사무소 발급 내역서를 제출해서 예외 인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개별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 취지는요, 분명히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거나 조건이 제한되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될 텐데요.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그런 보완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이겁니다. 한국 대 일본. 무려 10만 건 이상이 검색됐는데요. 지난 7월 15일 2025 동아시안 축구연맹 이번 챔피언십에서 최종전에서 한국이 일본에 패배를 했습니다. 이로써 한일전 3연패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죠.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앞선 두 경기에서 중국과 홍콩을 연달아 꺾으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일전, 전반 8분 일본의 저메인류 선수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흔들렸는데요. 후반까지 만회하지 못한 채 0대1로 패하면서 결국 결승 트로피를 내줬습니다. 특히 이번 일본 대표팀은 J리그 선수들만으로 구성된 3군급 전력이었죠. 하지만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완성도 높은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대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도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한 데다가 전술적 완성도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팬들의 실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네, 일본의 3군에 저희가 지게 됐습니다. 좀 뼈아픈 패배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이 수비 숫자 3명으로 줄인 백스리 전술을 이제 시행했는데 이게 일본한테는 먹히지 않았다면서요. 네, 중국과 홍콩을 상대로는 큰 어려움 없이 경기를 풀어갔지만 일본처럼 압박이 강하고 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팀을 만나자 수비가 흔들렸습니다. 공을 앞으로 보내는 과정도 단순해서 공격도 잘 풀리지가 않았고요. 홍명보 감독도 경기 후에 이번 전술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드러났다며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대회가 남긴 것이 아쉬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수확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표팀은 유럽파 없이 K리그 선수들만으로 꾸려진 국내파 실험조였는데요. 이호재, 강상윤, 서민호 같은 젊은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팬들에게도 새로운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많게는 5명 이상이 월드컵 본선 경쟁에 합류할 수 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자 대표팀이 대만을 꺾고 무려 20년 만에 동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한 건데요. 이렇게 이번 대회는 남녀 대표팀 모두에게 새로운 전력 구상과 세대 교체를 시험해본 무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일전 3연패라는 뼈아픈 결과가 있긴 했지만요. 대표팀의 전력 구성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연인의 다툼 끝에 벌어진 기상천외한 탈출극이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중국입니다. 사건은 충칭시의 한 호텔에서 일어났는데요. 영상 속 남성과 여성은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하고 창문으로 돌진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선 창문이 깨지지 않았고 여성이 필사적으로 남자친구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도 끝에 결국 창문을 뚫고 뛰어내립니다. 에게게? 겨우 1층이에요. 결국 그는 길거리로 도망친 뒤 밤길을 달려 떠나버렸네요. 호텔 측은 사건 이후 남성에게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도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상 속에 있는 저 남성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이 화를 참지 못해 사실상 요즘 소위 급발진이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 영상 보면서도 아니 1층에서 왜 뛰어내리는 걸까? 이 생각했거든요. 분노 조절장애 아닐까요? 전 아픈 사람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아픈 사람의 어떤 세계 이모저모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외 키워드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셰인 길리스입니다.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인데요. 이번에 어떤 이슈로 상위권에 오르게 된 걸까요? 네, 셰인 길리스는 이번 7월 16일 2025 ESPY 어워즈의 새 호스트로 선정되는데요. 미국 스포츠 부문의 최우수 선수를 기리는 이 시상식에서 다소 도발적인 발언들로 이슈가 됐습니다. 수상자 다이애나 타우라시의 이름을 디애나라고 부르는 실수를 해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NFL 전설인 빌 베리치과 그의 연인이죠. 24살
조던 허드슨의 나이차를 이용한 성적 농담까지 했는데요. 이어 관중을 향해 슈퍼볼 6번만 우승하면 당신들도 옆에 못생긴 와이프랑 안 앉아 있을 거래요라며 모욕적인 농담을 했습니다. 이후 길리스 본인도 지나쳤다며 인정했습니다. 네,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웃겼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불쾌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셰인 길리스가요, 과거에도 논란이 되는 발언들로 SNL에 캐스팅되었다가 해고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네, 2019년 길리스는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새 시즌에 캐스팅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 팟캐스트에서 인종차별적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차이나타운은 멍청한 바보 동양인들이 사는 곳이라며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동양인들을 비하한 건데요. 결국 캐스팅 발표 4일 만에 SNL 측은 그를 해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2024년에 길리스가 SNL로 복귀를 했습니다. 길리스에게 뭐 성장의 기회를 줬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2025년 3월 에피소드에서는 다시 한번 호스트까지 역임을 하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어떤 스탠드업 코미디언이긴 하지만 영향력과 능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뭐 넷플릭스 드라마 제작에도 참여를 했다고요? 네, 길리스는 이번 5월 23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타이어에서 공동 제작자, 또 각본가, 주연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이번 시즌2 공개 직후에는 넷플릭스 미국 2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작품 속에서도 셰인 길리스만의 무례하지만 또 웃긴 직장인 코미디가 잘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능이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내가 예뻐진 그의 여름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오리지널 드라마 이름인데요. 2022년부터 방영되고 있는 미국의 성장물이자 로맨스 드라마죠. 네, 시즌 공개 직후 SNS에서는 팀 콘레드라는 지지 그룹이 생겼을 정도로 극에 몰입한 많은 팬덤이 형성됐습니다. 이번 시즌2는 무려 2년 만에 기다림 끝에 나왔는데요. 이 작품은 젊은 여성들을 사이에서 강한 인기를 얻으며 아마존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작품은 주로 윌밍턴 지역과 그 주위 해변가에서 촬영되었는데요. 작품이 흥행하면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촬영지를 직접 소개하는 등 윌밍턴에 미치는 관광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촬영지의 경제적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OST도 인기를 얻었는데요. BTS의 솔로곡 프렌즈가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나와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포근하고도 간질거리는 감미로운 곡이 드라마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제 3주 전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 3가 또 키워드로 화제가 됐잖아요. 요새는 뭐 구글 트렌드에 다 올라오는 것들이 넷플릭스 관련된 키워드가 정말 많다라고 걸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고 계시죠? 네, 에이미 브래들리입니다. 또 다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가 화제입니다. 네, 1998년 23살이던 에이미는 가족과 함께한 크루즈 여행에서 이 크루즈 객실 발코니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FBI까지 투입돼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2025년 올해 에이미 브래들리가 사라졌다라는 3편짜리 다큐멘터리가 개봉되며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다큐는 에이미의 실종을 둘러싸고 추락사, 또 성매매로 연결된 인신매매 등 유력한 가설들을 다루는데요.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에이미를 봤다는 여러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1999년 해군 장교 빌 해프너는 매춘굴에서 자신을 에이미라고 소개하는 여성을 만났다고 주장했는데요. 마지막으로 2025년 카리브해에 기반을 둔 성인 웹사이트에서 에이미와 닮은 여성의 사진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FBI 분석 결과 사진 속 여성은 에이미로 밝혀졌는데요. 안타깝게도 해당 웹사이트의 IP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에이미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번 다큐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에이미의 가족들은요, 언젠가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매일 차를 닦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만성 정맥 부전입니다. 이 흔한 이 키워드가 왜 갑자기 구글 트렌드에 오른 걸까요?
네,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만성 정맥 부전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상위 검색어에 오른 건데요. 트럼프 측은 70살 이상이면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종합 건강검진 결과 이외에 심장 쪽이나 다른 질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손등에 멍을 메이크업으로 가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대변인은 잦은 악수와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하는 아스피린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겪는 질환을 검색한 건데요. 그렇군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다양한 발언까지 모든 것이 화제가 되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만성 정맥부전증,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정맥 부전증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또 심장으로 혈액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다리에 고이는 질환입니다. 방치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심장 기능이 저하돼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후유증이 동반되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하지정맥류도 정맥 부전증 중 증상 중 하나입니다. 백악관에서는 고령자에게 이 정도는 쉽게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국가의 수장인 만큼 반응은 적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초 골프장에서 자리를 절뚝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적이 있고요. 이후에는 전용기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고 휘청하는 모습이 SNS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군기지에 비행기를 오르다가 넘어졌을 때 공화당에선 건강 악화가 아니냐며 집중 공세를 펼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휘청이는 걸 보고 그를 비난하는 반응과 대수롭지 않은 실수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영국 총리와 양국 간 무역 협상을 하고 또 국빈 방문을 하면서 여전히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성과로 이런 건강 이상설이 조금 수그러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조금은 생소한 이름 앤디 바이런입니다. 미국 IT 기업 아스트로노머의 CEO인데요. 회사 이름까지 국내 키워드에서 10,000건 이상 검색이 되면서 지난주 정말 큰 화제였습니다. 네, 앤디 바이런은 콜드플레이 콘서트 도중에 전광판에 한 여성과 껴안고 있는 모습이 잡혔는데요. 이 장면을 본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은 두 사람이 바람 피우고 있거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실제로 내연녀와 불륜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아스트로노머의 CEO가 기업 최고 인사 책임자인 크리스틴 캐벗과 불륜 관계인 건데요. 이 소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자 바이런은 회사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SNS 계정까지 삭제했습니다. 바이런 아내 메건은 SNS 계정에 올린 이름에서 남편의 성인 바이런을 뺀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벌써 변호사들이 두 사람의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바이런의 순자산은 약 2천에서 7천만 달러로 하나로는 약 278억에서 975억으로 추정됩니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이 50대 50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다면 바이런에게는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인터넷을 보니까요, 그 불륜 커플 둘이서 껴안고 있는 이 사진이 엄청 밈처럼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웃기다라고 생각했는데, 불륜 키스캠 해프닝 이후 콜드플레이가 공식 공연을 열었습니다. 멤버들은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좀 의식을 했을까요? 네, 이 불륜 사건 이후 지난 16일에 콜드플레이 월드 투어가 이어졌는데요. 크리스티 마틴은 지금부터 몇몇 분들을 스크린에 비출 겁니다. 이 메이크업을 안 하셨다면 지금 하세요라고 말했는데요. 재치 있는 농담으로 현장에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현장에 따르면 이날 전광판은 유독 커플보다 일반 관객들 위주로 스크린이 구성됐습니다. 네, 콜드플레이도 뭔가 뜨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의도적으로 키스캠 분위기는 조금 자제가 된 것 같고요. 모두들 즐거운 콘서트장에서 정말 누군가는 웃고 어떤 기업은 정말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오늘 수다 속에 숨겨진 흐름 여러분과 함께 짚어봤고요.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